2018년 설날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덕담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참 이 사회자 말을 잘 들으시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날씨도 추운데 뜨거운 박수로 열기를 한번 올리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조명까지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설날을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명절은 항상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 그리운 고향을 그립지만은 우리 그리운 고향에서 매일같이 금메달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박수를 치셨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금메달 소식을 더 기대합니다. 평창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남북 단일팀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을 위해서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아주 귀중한 강연을 합니다. 정호 부장님 나와서 양력 소개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정교분과위원회 장병호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반도 현 정세를 알아보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시간 대북 정책 통일 강연을 해주실 북한 전문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경력을 말씀해드리면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체계 담당 행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통일외교 안보정책실 행정관으로 남북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일하시면서 북한 측과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담당한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저서로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개성공단의 실상을 소개한 개성공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김진양 교수님을 통해서 한반도 현 정세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해 강연을 들으실 때 평화통일의 큰 그림과 비전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양 교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으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양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연예인실협의회에서 저임금 모임 가운데 수준에서 저임금 때문에 들어갔는데 200불이 아니라 한 분 한 50불 기준에서 7만 원, 모든 8만 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기 줬죠. 때문에 제 앞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70, 60, 80 지난 인생의 역정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원래 북한 통일 문제를 전문한 학자입니다. 학자가 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원생들 가르치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청와대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하고 진행해서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4년간 대북 협상들을 전담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 불행의 이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 평화가 유일한 돌파구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 북측을 협상을 하면 할수록 늘 확인하고 만났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다들 행복한 평화 이러면은 이해하세요. 근데 너무 쉬운 통일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근데 제게
함정이 있거나 트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대로입니다. 너무 쉬운 통일입니다. 오늘 강의 속에서 분단도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통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오랫동안 학자로서, 관료로서 직접 국책에 4년간 체류하면서 매일매일 협상을 하면서 만났던 그 체제 속에서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분단 때문에 분단 체제, 대립적인 분단 구조, 적대적인 분단 체제들 때문에 남과 북이 북한 아닌 서로를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북맹, 즉 문맹, 큰맹처럼 우리가 남과 북이 북한 아닌 서로를 진짜 너무 모르는, 우리도 북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북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 있었어요. 북을 모르는 만큼 통일의 개념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히 잘 모른다라는 걸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 민주평통 자문위원분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몇 프로가 맞췄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에서 공포했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 통일로 가자. 애초의 의미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는데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자를 빼고 그냥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엄연하게 현재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민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도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몰라요. 혹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들어는 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과정인지 그걸 모르세요. 왜냐하면 안 가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약 30년 정도 존재하는데 지금도 통일부 홈페이지 가보면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만 통일부 홈페이지 어떻게 써놓고 있냐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모른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두 번째, 남과 북은 큰 틀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2항인데요. 이 6.15 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이 기합의한 통일 방안은 사실은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1단계, 2단계까지 가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은 남과 북이 기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이럴까요?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도 있고 우리의 국가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합의가 됐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통일 평화의 담론들을 크게 확산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대적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조차도 가리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환기하면서 분단 체제가 일상적인 전쟁의 위험, 군사적 긴장, 적대, 대립, 반목과 질시 이것을 넘어서 진짜 헌법적 가치인 평화 통일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진짜 너무 쉽더라. 그 쉬운 방법이 뭐냐?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할 때 70년 7.3 남북공동혁명도 90년 남북 기본 합의서도 6.15도
14도 가능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요. 이 70년 분단 체제를 한두 시간 만에 이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적대적인 분단 체제, 대립적인 분단 구조, 이 분단이 많은 부분들을 좀 왜곡하고 오도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현장의 경험, 남북의 대표로서 만나서 협상을 했던 그 현장의 경험과 일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간극이. 북한 통일 문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 여론이라는 것하고 실질적 사실과는 상당히 간극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남과 북이 현지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했던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더불어 개성공단의 실제적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기존의 개성공단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몰랐던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많이 왜곡되고 오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 눈높이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이미지와 인식과 실제적 사실로서 개성공단이 어땠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앞에 보고 분단 통일 잠시 설명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는 지금 저 뒤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 사진 좀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예. 이 사진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개성공단은 전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북측을 계속 설득해서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측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중국의 고도경제성장 속에서 가장 먼저 추월당했던 게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입니다. 중국의 고도경제성장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추월당하게 된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구조적 저성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중국보다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북측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넘어서 계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과 북의 경쟁력, 남북 경협입니다. 그 취지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경제적 공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우리의 의지가 북측을 계속 설득하게 해서 결국 합의하게 되는 게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언제 합의가 되느냐? 90대 중반부터 설득을 했지만 북측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 분단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기합의했던 통일 방안까지 합의하게 되는 엄청난 대화의 협력의 무드 속에서 그제서야 북측은 이 정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땅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2000년 8월에 개성공단을 합의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까 북측은 값싼 노동력과 무궁무진한 토지를 제공하고 자본과 기술이 토지와 노동이 만나면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한다. 그렇게 이제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 경제도 번영을 시키고 신학으로 당연히 평화도 제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게 개성공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여기에서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과 간극이 조금 존재합니다. 북측이 이 협상은 제가 2003년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으로서 개성공업지구법을 최초에 북측과 협상할 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개성공단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북측이 개성공단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지.
돈줄 달러값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북측은 이 경제적 관점, 돈줄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사례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아니었는지. 협상의 당사자들. 우리가 1단계 100만 평, 이 개성도 1단계 100만 평인데요. 남과 북이 최초 합의했던 절치의 규모는 2천만 평입니다. 남측의 창원시와 창원공단을 합친 규모입니다.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겠다. 5천 개의 기업이 들어가서 연 1천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대단히 경제의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합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이고 사실 2천만 평인데 4천강이 흐르고 이게 기정리 마을 대성동 마을이고 희명이 뒤쪽에 선생님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휴전선과 불과 3km, 5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아파트 옥상인데 이건 우리 파주 문산의 아파트. 대성동에서 바로 보입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관용 쪽에서 눈 감고 휴전선 넘어 개성에 어딘가에서 공간 돌아가고 있지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만나보면 그 공간에서 남측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자, 1단계 100만 평의 기반시설, 우수관로, 오수관로, 기반시설, 전기공사, 북측에서 공업용수 다 끌어들였더니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서 토지공사가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당시에 분양 경쟁률이 한 2.8개를 정도 됐습니다. 100% 분양을 다 했습니다.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9만 8천 원, 14만 9천 원, 15만 원에서 1,000원이 모자랍니다. 공장 부지는 15만 원 정도 됩니다. 상업 농지는 평당 45만 원에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북측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20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다 끝냈다. 땅값을 얼마를 줄까 물었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기 때문에 토지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값. 1땅에 100만 원. 우리가 14만 9천 원, 45만 원 분양 다 했는데 땅값을 얼마를 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북측이 얼마를 달라고 했을 때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놓았다. 그냥 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절치 못하다. 최초의 남북과 북이 합의된 공단이다. 상징적 수준에서 남아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개성공단 여기는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우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달러를 기축통화 쓰자. 그것도 국제화의 한 단계로 받았습니다. 2천만 평입니다. 북측이 이 1단계 100만 평과 2천만 평 안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의 2사단, 4사단,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연대, 6만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6만의 군대를 뒤쪽, 북측 송악산 뒤쪽으로 약 10에서 15km 정도를 물리고 그 군사의 기지를 경제적 공단으로 바꾼 게 개성공단입니다. 북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군사 기지, 군대 시설들을 송악산 뒤쪽 10km, 15km를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의 남북의 합의 속에서 토지값을 주겠다라면 1제곱미터당 지작물 철거비 명목으로 $1, 1달러면 되겠다 이렇게. 왜 그들은 제대로 토지값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돈줄과 달러값의 관점을 본다라면 당연한 돈을 달라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입니다. 1제곱미터당 1달러면 되겠다. 우리는 땡큐했어요. 고맙죠. 토지값이 낮아야 이후에 공단의 경쟁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명하고 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 한국 경제로 봐서는 산업 구조상 더 이상 임금 경쟁력에서 다 밀렸던 노동 집약적인 하청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속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이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대부분 중국에 90년 중반에 나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다
유통했던 기업들입니다. 그 하청 업체들이에요. 더 낮은 저임금을 찾으러 다녔던 기업들이 결국 개성공단에 분양을 신청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졌던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런 관심 없고 딱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얼마 정도까지 낮게 적게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남북 비교를 아무도 안 해봤어요.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가 통일부와 산자부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장을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올렸어요. 그 지역의 임금 가이드 라인.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 사장님들하고 공청회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보다 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 임금 수준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물었을 때 2003년 상황입니다. 2003년 상황에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 한 월 200불 정도만 주면 충분히 중국보다 비교 우위를 담보할 수 있다. 월 200불. 한 20만 원을 줄 수 있으면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북 협상을 들어갈 때 마지노선은 200에서 250불 안쪽으로 합의만 되면은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에서 1차, 2차, 3차, 4차 협상했습니다. 최종 타결이 어떻게 되느냐? 북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2차, 3차 협상 다 치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로서 우리의 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50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까요? 200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50불을 불렀습니다. 월 5만 원. 이게 개성공단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월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0주. 2004년도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은 기본임금 50불에 연장, 야간, 특근을 해서 한화로 7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 달 임금 7만 원. 여러 사모님들 뜨세요. 한 달에 7만 원, 70불 정도를 그들은 받아갔습니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4년간 그들과 이후에 다시 또 일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출퇴근을 하는데 한 달의 노동의 대가로서 그들이 받아갔던 실질임금 7만 원. 북측은 왜 개성을 했을까요? 돈줄과 달러박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게 법적인 상식과 진실 사이의 괴리라는 겁니다. 당사자였던 저 같은 사람은 눈물 납니다. 사실. 현장에서 그들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대한민국의 6, 70년대 산업 근대화, 도도 성장을 담보했던 그 시절에 농촌에서 국내도 나와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공제공했던 그 누나들 그대로 나온 것 그대로 한 달에 7만 원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200불을 우리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불을 했을 때는 저들이 돈줄과 달러값을 만들어서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고 있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상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년 7월에 임금 협상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기본임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상한을 다 정해놨어요.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50%에서 시작했습니다. 2004년 그들의 기본임금은 50%였습니다. 2004년 7월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기본임금을 5% 안쪽으로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나가기 전에, 협상 나가기 전에 기업장한테 물어봤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북측 근로자들 기본임금 50%를 5% 안쪽에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올려줄까요? 물어봤어요. 기업들한테. 우리 기업 사장님들도 뭐라 그랬었냐면 5% 올려줘도 아이가 2.5불인데 2,500원입니다. 지금 평균임금 7만 원 나갑니다. 그냥 올려줍시다. 그냥 올려줍시다. 인지상정이었겠죠. 협상장에서 물었어요.
얼마를 요구합니까? 이 물음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얼마를 올려줄 거야?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함의 평화의 재조화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동결합시다. 이런 게 개성공단의 진실이다. 그들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 돈줄과 달러값의 관점에서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초기에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을 임금을 스스로 동결합니다. 그들이 최초로 5%를 올려달라고 했던 해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매년 5%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50%에서 5%씩 계속 올려져가지고 73분이 됩니다.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받아갔던 임금 플러스 간접 임금비. 예를 들어서 북측 근로자들이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 사장님들은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초코파이 간식까지 다 합쳤을 때 간접 임금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우리 남측의 입주기업 대표 사장님이 북측으로 한 명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총액 비용이 15만 원이면 됩니다. 15만 원.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 굉장한 겁니다. 근데 진짜 우스운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은 이들은 2015년 기준으로 간접 임금비 포함해서 15만 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15만 원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15만 원짜리 노동자가 아니라 7만 원짜리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다 숙련 노동자입니다. 굉장한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현재 서울 인근에 경기도에 가보면 한국에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그들이 한 달에 평균 받는 임금이 평균 한 200만 원 받습니다. 180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동남아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이면 북측 근로자들 15명에서 20명을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노임당 수준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부과했던 그 기업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참으로 어마무시하게 경제적 가치가 잘못됐죠. 저임금, 노임당업계 수준에서 저임금 때문에 들어갔는데 200불이 아닌 50불 기준에서 7만원, 8만원 많이 줘서 15만원 그걸 주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왜 우리는 이 개성공단 이런 가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그런 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셔야 되죠. 그냥 시끄럽다 저거 바닥보라 저거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 이면에는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문화 미래적 가치까지 참으로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개성공단을 매우 네거티브하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습니다. 속속들이 속을 들여다보면 저런 곳이 저게 가능한 건가? 저기 있을 수 있어? 참으로 많은 가치들이 담보되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 개성공단 제가 소개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강의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의 국민 여론, 상식, 눈높이라는 것이 왜 실체의 진실과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개성공단을 가치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만의 군대가 빠졌다는 얘기 들었었고요. 이게 개성공단인데 북측에 근로자는 5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함흥군 일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느냐? 입주기업 입장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적정한 노동력이 아닌 사람조차도 다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만 하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사실 조금 있어도 무조건 고용하려고 해요. 나이가 진짜 많은 사람도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고용하는 거죠. 왜? 해봐야 회사 와가지고 마당에 휴지가 줄게. 해봐야 7만 원인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과잉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돌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고용하면 할수록 돈이 나가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인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은 특별히 선발하고 40밖에 없었다. 눈을 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긁었죠. 5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북측 그런데 일하는 모습들인데 억간 체조하는 모습이고 오전 오후 2시간 근무하고 10분씩 체조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협상하던 모습들은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찾다가 에건 바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개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독일 통일의 주역이죠. 벨리브란트의 책사였던 에건 바울가 2005년도에 개성장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위반했지만 개성장 같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정동영 전 장관과 쭉 같이 대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가치를 사실은 잘 모르고 터부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본다라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들은 아주 20년, 30년 전부터 산업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도태되었던 중국에서도 설치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조차 개성공단 들어가면 2년,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기업이 됩니다. 왜? 그들은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7만 원, 15만 원 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경쟁이 높은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참으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경쟁이 떨어지면 노동집약적인 산업 말고 하청업체 말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철강, 조선, 전기전자, IT, 화학, 기계 이런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이 마케팅 능력도 있는 중견 기업들이 남북 경협 속에서 척수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할 일이 발생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미 IT조차도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다 몰렸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눈에 보이는 방안이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평화경제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경제를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의 한강의 기술을 담보해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평화는 당연히 따라온다. 이 가치만으로도 개성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됩니다. 결국 산업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폭발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남북관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사부시 여기 무슨 이념이 있고 여기 무슨 진보가 있고 무슨 보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요. 모든 가치는 국민 행복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정치라는 것은 왜 작동하는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 가치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평화, 통일, 복지, 노동 이 수많은 가치들은 오로지 하나의 가치에 복무해야 된다. 바로 국민 행복이에요. 개성공단, 평화, 통일 이 많은 것들은 결국 이 공동체 성은 국민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절대 가치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보도, 평화도, 국민 행복에 저해되는 어떠한 가치도 내려놔야 된다. 진보가 보수를 해준다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국민 행복은 절대 가치입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함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언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는데 품격이 나아지는데 그 속에서 국제적 지위 또한 마찬가지로 따라올 텐데 너무 단순한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남과 북이 손을 잡는 것 경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다. 그 안에는
정치적인 정견이니 뭐니 이념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 행복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으로서는 지난 70년 분단 체제가 막아두고 있었던 남과 북의 경제협력, 평화경제 속에 이것을 저는 한반도 평화경제라고 합니다. 남북의 평화경제, 평화경제에 경제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일단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2등 국민, 3등 국민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격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놔보라. 이 이야기를 저는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국무성 사람들을 만나고 교수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 모르지 않느냐. 그냥 내놓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들어보라. 이런 곳이다. 참으로 엄청난 곳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평화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지 않느냐. 이것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의 공식들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진실들을 좀 알려내자. 왜?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문제예요. 전체의 생존입니다. 이게 공단이 바뀐 지 2년이 됐는데 평창올림픽에 개성 홍보부스에 초등학생이 와서 응원의 메시지 쓰고 갔어요. 개성남 아저씨들 힘내세요. 잘 버티라는 얘기겠죠. 2년이 됐는데 다시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개성공단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였다.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 노동력, 자본과 기술을 만나니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더라. 두 번째, 그 와중에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동공동 평화 번영회장이 형성이 되더라. 어떤 의미냐면요. 북한 학자 입장에서, 평화체제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가장 더 큰 가치를 봅니다. 경제가 되는데, 돈도 벌리는데, 지난 70년, 60년간 서로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경제하고, 같이 공장에서 생산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생활 양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몰랐던 오해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대부분 그게 흩어집니다. 이미 그것은 평화가 정착이 되고 이미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북측 사람들하고 통일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평화 통일 얘기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기업이가 됩니다. 경제 생산성을 높이자. 개성공단이 빨리 성공해야 제2재산의 개성공단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제 얘기를 했어요. 경제 얘기만 했는데 4년, 5년, 6년 지나니까 서로의 사고방식과 관습과 언어를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미 그곳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더라. 이게 바로 개성공단의 가치라는 겁니다. 돈도 벌고 평화도 제소가 되고 70년 분단은 다름들이 융화되면서 거기가 서로 겉대기집니다. 이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폄훼하고 이런 분단을 그렇게 하죠. 분단으로서 펴나가기 위해서 이런 개성공단의 가치들이 많이 확산이 됩니다. 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으로서 물론 그 이전에 남북관계 평화체제를 이루었던 학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회담을 아무리 많이 하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 돈벌이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신학으로 평안의 통일이 다 따라오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개성공단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안보적 가치, 안보적 가치는 어떤 거냐면 북측의 6만의 군대가 뒤로 물러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측의 근로자 3,000명과 북측의 근로자 5만 4천 명이 매일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케이크를 서로 잘라주고 떡도 나눠 먹고 우리만 사주는 게 아니고 북측도 명절이 되면 자기들 집에 일 있으면 떡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제 부서에는 남측의 직원들, 백연사 세무사들도 있었지만 북측의 직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나한테는 부하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5년, 10년을, 14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면 다 똑같은 겁니다. 아주 일 잘하는 내 동포, 내 동생, 내 여동생, 내 이웃사촌이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관념 속에서 분단, 관념 속에서 적대, 관념 속에서 대립과 반목 질시를 했는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만나보지 못하고 같이 대화해보지 못하고 관념 속에서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눈을 찌르는 거다. 일단 만나서 대화해보면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나면 통일이다. 만나면 평화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고 그 가치들을 말씀드리는데 개성공단은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들이 같이 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 뭐 서해에서, NLL에서 내지는 표준선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뭐라 따다당 할 수 있어요. 우발적 충돌이 제2차, 제3차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개성공단이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북동함도 우발적인 충돌이 있는데 이것을 작전을 확대하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남과 북이 섞여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 6만 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이 저것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것 하나 때문에 물리적인 완충장치 역할을 개성공단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안보적 가치로서 굉장히 높이 칩니다.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없으면 바로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보적 관점에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에 축적되는 것. 즉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평화가 보인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치. 이 가치들이 참으로 어마무시하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가치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개성공단의 가치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판단하는 국민들이 하라. 이런 곳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친 지 2년이 됐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2017년도 지난해 10월에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진짜 딱 50-50이었어요. 찬성 50, 반대 50.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고 저렇게 하시잖아. 공단의 가치를 제대로만 알린다면 누가 저 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할 거냐. 개성공단 재개 가치를 얘기하자. 가치. 공단의 실질적 가치를 좀 설파하면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1대 30 효과입니다. 1억 ER 투입해서 GDP 기준으로 30 이상을 생산합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1을 투자하면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GDP 기준으로 30 이상을 가져옵니다. 이런 공단은 없습니다. 부동할 수가 없죠. 마지막 두 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입주기업들은 그렇게 점유 중단되고 다 쫓겨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쓰고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보편적인 상식의 눈높이라면 더쩍 없다고 그럴 겁니다. 다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억만원 주더라도 안 들어간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124개 영업 제조업기업과 80개 영업기업들은 왜 한결같이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곳이죠. 오로지 경제적 가치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2년간 문이 닫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업 피해 보상 지원,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해라. 가장 최고의 보상은 공단을 재개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면 이미 어느 곳에서도 못한다 이 업종. 이 업종 어느 곳에서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단에 보내주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들은 가고 싶어 하는가?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치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봤느냐?
A기업, B기업 이 두 기업은 부산에서 아주 굴지의 엄청난 신발업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1번, 2번, 1, 2를 다투는 두 업체입니다. 사실은 한 기업은 개성 갔고 한 기업은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간 기업은 개성 기업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회사의 경우도 엄청나게 더 큽니다. 베트남이 진출한 시기도 개성공단보다 한 5년 먼저 나갔습니다. 이 두 기업을 그냥 한번 단순 비교해 봤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져와가지고 바로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비교를 해봤느냐? 이렇게 됩니다. 개성 간 기업, 베트남 간 기업입니다. 베트남 간 기업은 본사의 규모도 훨씬 개성 기업보다 2배가 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투자한 투자 금액도 약 2.5배 정도 됩니다. 개성보다 2.5배를 더 투자했어요. 베트남에 근로자가 5,000명이고 개성 간 기업은 2,800명, 약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 두 기업이 2013년, 14년, 15년 3개년간 매년 평균 매출이 얼마였는지, 순이익이 얼마였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매출 비교도 좋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개성 기업이 베트남 기업보다 5배가 높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로 나가는 최고의 입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트남보다도 5배의 순이익을 더 높여줍니다. 이건 단순 비교예요. 그러면 투자 금액과 현지 고용 인원을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베트남보다 10배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평양의 개성공단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를 쓰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더 가려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A기업들 여러 또 다른 효과 분석인데 이건 디테일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개성공단에 대한 지독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오해들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오해들인데요. 개성공단은 커줍니다. 완벽한 포업입니다. 한 달에 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많이 올라서 초코파이 가격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이었습니다. 30세, 20세로 완벽히 이게 진실입니다. 허중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개성남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일자리를 잡는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에 사라졌던 일자리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복원시켰고 124개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3,0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남측의 근로자가 8만 명입니다. 사라졌던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또 가장 낙인이 찍히는 게 있습니다. 개성남 북측 근로자들 임금이 핵 미사일을 전용됩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낙인 찍혀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7만 원을 받으면 30% 사용한 시책기능을 빼고 말입니다. 4인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2011년부터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두만강에는 압록강 두만강 강 건너 북측의 단둥부터 저쪽에 훈춘, 도문, 영길 압록강 두만강 강 건너 중국 측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단동만 하더라도 2015년 기준으로 최소 3만 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 측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2015년 기준으로 단동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 업체한테 받는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의 3배를 받았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 왜 했을까요? 진짜 5만 4천 명의 숙련공은 중국 측 인력 송출하면 3배를 받습니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은 4배를 받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북측은 약 10년 전부터 중동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동에 건설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수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80년대 중동 특수를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한 달에 받는 국가 대 국가로서 계약한 금액이 월 1,000불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8배를 받아요. 그들이 진짜 개성공단을 왜 했겠습니까? 10배를, 8배를 주는, 6배를 주는, 3배를 주는 그쪽으로 뺐으면
콜차 프로그램 왜 했겠습니까? 자기들 휴전선 바로 앞에 6만의 군대를 빼고 그 자리에 안보주임까지 있는데 이 사실관계들은 최소한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이 통념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어마무시한 경제적 이득들을 가져오는 것이더라. 신학으로 더불어 평화도 안보도 통일문화 미래적 가치까지 담겨보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질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임금 인상률, 이직률, 노동제도, 소시제도, 무관세, 동일 언어 이런 가치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강구하는 비교 우위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화해의 평화적 관계로만 간다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확실한 돌파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 경제 비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개성공단을 진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단의 상식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 분단 구조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북을 그냥 막주로 나쁜 새끼들, M은 적, 찌질한 것들, 우주들이라는 이미지에 다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잘 못하게 합니다. 나쁜 놈들이니까. 맞죠?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적대의 근원이 휴전 상황이니까 적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국민 불안의 구조적 근원이 이 분단체제, 군사적 긴장, 모든 이 상황을 우리 후대들까지 계속 가야 될까요? 이 분단체제가 계속 유지돼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그것이 문제가 많다면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이 진짜 우리 민족에게 미래라면 내려놓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앉아서 대화라도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진선미의 가치관입니다. 통일 필요 없어. 평화 필요 없어. 나쁜 새끼들 이 분단체제로 계속 가자. 우리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이 기준은 아니죠. 어떻게든 우리가 평화로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숭상한다라면 대화하고 만나고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개성공단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래도 장면 쌤들 분단, 통일 내지는 최근에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은 사실은 제가 본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단, 통일, 미국이 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류 사회, 30, 40, 50년, 60년의 이 사회 속에서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떠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인생 역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단, 이 분단이 국민불의 구조적 거문이더라, 토대더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도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도 노태우 대통령이도 늘 했던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 우리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분단을 당한 것이죠. 결국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우리 스스로 미국에서 분단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대통령들은 늘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외세에 갈라진 분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세에 갈라진 분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이치대로 가면 일제를 나눴어야 합니다. 왜 이 땅, 우리의 땅이 나뉘어짐을 당했을까요?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속에서 나뉘어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고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본질. 우리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제간에 우리의 땅이 갈라짐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땅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주변 강대국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입니다. 자국의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합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근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은 외교적인 은술 체계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심 그렇다. 진짜 평화와 통일이 우리에게 숙명적인 민족적 과제다라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남과 북이 진짜 잘해야 된다. 사실은 분단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분단의 본질만 보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통일 가고 낼 텐데요. 1948년 4월에 남북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이죠.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을 양당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에서 38선 일각이라도 종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한 민족이 없다. 대중의 비하가 가정의 이상이 통족의 상장까지 있게 된 것이다. 48년 말씀이세요. 48년 말씀. 근데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저 말씀이 여전히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평화도 통일도 못 이루었기 때문에. 38선 체제가 휴전선 체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2018년에 이 엄청난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저 질곡으로부터 남과 북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남들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중견국가입니다. 경제교육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가진 나라예요. 심리적 의존감을 벗어서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국가주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부정, 불신,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담론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주입을 합니다. 이 국가주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가르치는 이 담론이 아닌 존중, 신뢰, 남과 배려, 관용과 포용, 화해력, 공존, 사랑, 행동의 가치, 즉 진성의 가치기관, 윤리와 도덕의 공동체성에 입각한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이 가치 담론들이 예객이 되고 적대 정오의 담론들을 계속 일상화시키는 것은 극단적 불신사회의 자양분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매일같이 적대, 정오, 반목, 실시를 배워야 됩니다. 그걸 주입받고 가슴에 채워하는 순간 북에 대한 적개심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발현할 준비를 합니다. 극단적 불신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단체제, 분단문화, 적대의 담론은 공동체성을 완벽히 건재에서부터 흔드는 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 신뢰, 남은 배려, 관용, 포용, 화해 이 진성의 가치기본과 윤리, 도덕의 공동체성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분단 끝내고 통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우리는 꼭 이거 하나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됩니다. 민주, 평화, 통일, 자문의, 존경하는 자문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언제 발표될까? 1989년도에 국회에서 공포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89년도, 90년도에 학력고사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후에 안 가르쳤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입각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1단계 화해협력 단계. 화해협력, 교류심화, 경제협력, 신뢰구축, 평화협정 뭐 이런 수십 년간의 화해협력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 화해협력을 수십 년 가져갔다가 2단계 남북연합으로 가자. 이거 우리의 통일 방안입니다.
모든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토론토에서 국회에서 공포했던 겁니다. 남북연합은 뭐냐? 남측과 북측의 한 지역 정부가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위에다가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화회 같은 통일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들을 회의체계를 운영하죠. 그걸 수십 년 하다가 완전 통일을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이 완전 통일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이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89년 이후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자리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오랜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 오랜 평화의 과정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선언이 있습니다. 이 4대 합의를 남북의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4대 합의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려면 다들 상호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적대를 넘어서 화해협력의 기조 속에서 통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서로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뻗어줄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이 기본이다. 상호 존중의 마음만 있다면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뻗어줄 수 있다면 그래 이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고 이미 통일이라는 것이죠. 그 상호 존중의 마음들이 수십 년간 완전 통일을 나아가게 하는 기본 자양들입니다. 마음 하나. 특히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성들이 다문화다, 다민족들이 존재하니까 다민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보게 문화들이 다 다르지만 다들 그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죠.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정도 나와의 차이, 우리와의 차이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틀림,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치환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름이구나. 그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이 통일을 하는 과정이더라. 평화를 가는 과정이더라. 그래서 통일을 수십 년에 걸친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이다. 다시 축약하면 평화가 통일이다. 평화만으로도 분단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구조적 모순들, 장애, 힘겨움들을 완벽히 극복할 수 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상호 존중이 됩니다. 평화, 적대가 적대를 낳고 평화가 평화를 낳는 호혜가 호혜를 낳는 상호 존중의 마음 하나이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경쟁력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입니다. 한 가지 민족 공동 통일 방안 개념만이라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남과 북 이미 남측의 연합제안과 국제 낮은 단계 연맹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 제안을 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 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낮은 단계 연맹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사실은 우리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거기에 조응하는 북측의 개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을 만들고 담론을박하다가 가장 비슷한 말로서 낮은 단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북 연합 개념에 북측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일 방안에 북측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미 남과 북은 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한다. 예, 평화가 통일이더라. 상호 존중이면 충분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6.15와 14는 사실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폐기할 수가 없었죠. 양 정상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저 6.15와 14의 정신들을 다시 살려나가자. 새 정부는 6.15, 14 이런 내용들을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제도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6.15, 14뿐 아니라 남북기본 합의서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4 남북 공동성명조차도 같이 국회 비준을 받아서 추진하자라는 기조에 있습니다.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평화 없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상호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섬나라할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는 섬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미국에 계시면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 어떻습니까?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여행이라고 씁니다. 이미 바닷속에 갇혀있는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입니다. 해양과 대륙이 있는 반도국가라고 그러죠. 대륙성을 갖고 있고 해양도 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지질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 충돌에 목숨 갈등에 최전점 있지 남과 북이 화해 협력으로 간다라면 엄청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예, 군단은 다 달랐죠. 땅만,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역사도, 민족의식도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통일 코리아는 진짜 단순합니다. 상호 존중도 태도에 입각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로 가고 있더라. 어떤 별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더라.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미 민주평통 전체 보시면서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예산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한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 속에서 번영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인데요. 평화 공존, 공동 번영, 국경 문제 항구적 해결,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시형 경제 운용시 구형. 4대 제도의 단계적 포괄적으로 남북의 국경 문제, 경영지 문제,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고해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사실은 이게 신경제지도 구성으로서 황해경제벨트, 황동해경제벨트, 적경제, 즉 DMZ를 국제평화지대화하고 DMZ를 국제평화생태공으로 만들겠다는 저 구상입니다. 저게 신경제지도 구성이고요. 저 첫 시금석이 이것을 묻고 이곳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북아 경제, 일본을 포함하는 이 경제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 환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블랭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의 기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단된 개성단과 같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저 환은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신경제적으로 3대 경제벨트를 풀어가는 첫 시금석 토대 마찬가지로 개성단과 같은 남북해안도 존재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니까요.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충 나옵니다. 첫째, 오직 평화, 절대 가치입니다.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남북 서로 인정 존중, 6.15 14로 돌아간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얘기죠. 오직 평화, 전쟁은 반드시 절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화,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이주고, 한반도 비핵화는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 비핵화, 국제 가장 혼돈한 질서 속에서 불안한 것은 자기들의 체제 불안이죠. 체제를 보장받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 즉 남북합의 국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평화체제만으로도 사실은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서 개선되어야 된다.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 뜻은 무슨 의미냐? 현재 남과 북이, 미국과 북한이 적대를 하고 있는 형식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적대의 근거가 뭐냐? 전쟁을 못 끝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우리는 종전선언을 못했습니다. 휴전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쉬고 있었어요. 전쟁을 쉬고 있면 잠시 쉬고 있을 뿐인 이 전쟁 상황은 적대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휴전 상황을 평화협정을 만들므로써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일관계처럼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가자.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가 한국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과 계속 일상적으로 전쟁 행위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이 미북 관계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종식시키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구축 하면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즉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같이 간다. 사실 저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2007년 2.14 합의, 즉 6자회담 틀 속에서 대부분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항구적으로 제도하자. 이 내용이 한반도 시행경제지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벨트 속에서 민족의 번영을 남과 북의 미래 번영을 다시 담보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사진들 보면서 이 평창올림픽 한 달 만에 사실은 땅길, 바닷길, 하늘길들을 다 일단 상징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평화의 무드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대, 반목, 질시, 긴장 고조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모멘텀을, 평화의 모멘텀을 잘 살려서 평화와 통일을 나아갈 수 있는 기틀들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70년 분단 체제를 1시간, 2시간 안쪽에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진짜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학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분단 정치사를 전공했습니다. 실은 분단 체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곡을 만들어내는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질곡을 받들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하나하나 분단의 폐해들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 강의의 내용은 제가 대학원에서 북한 대학원 학생들한테 초기에 딱 대학원 들어오면 5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나마 저는 여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상 국민들이 누구도 못하는 그 100명, 1000명보다 못하는 역할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뭐냐? 평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십시오. 이 미국에서, LA에서, 어디에서든 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어필한 리더라든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평화, 내조국 평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평화가 제자리다.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누구보다 큰 이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5분 10분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간단히 좀 받겠습니다. 네, 우리 권명주 선생님.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마이크 없이 말씀해 주세요. 나오세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잘 듣고 저는 우리 18개 LA 네, 여성문과위원장 황정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성문과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에서 현재 과거에 일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됐으며? 7대 3. 7대 3. 여성 70%, 남성 30%. 아, 70%대 30%군요. 사실은 개성공단 경쟁력의 9할은 북측의 여성들한테 나옵니다. 북측의 남성분들은 일 잘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측의 여성들은 이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다 보면 북측의 여성들은 자기 남편, 세대주한테 진짜 헌신적으로 충성합니다. 남성들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초적입니다. 진짜 마초적입니다. 일을 잘 안 합니다. 여성분들이
공장이라든가 쭉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지. 하여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조선 박사님. 유엔 제재 그거 없어도 돼요. 유엔 제재 때문에 이쪽 분들도 알아야 돼요. 이쪽 분들이 들을 질문의 내용을 뒤에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유엔 지금 제재 때문에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이 이뻐요.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제재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날 전면중단적 2년이 지났고 사실은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5개가 생겼습니다. 전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유엔 안보리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엄격하게 적용해보면 안보리 제재는 국제적 규범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과 북의 평화 프로젝트 플러스 경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공단의 열애된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안보리 제재 속에서 개성공단하고 엄격히 적용했을 때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유엔 결의에는 회원 국가의 금융기관이 이렇게 북측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개성공단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개성공단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은행 아시죠?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 있었느냐? 개성공단에는 우리 남측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측 기업 사장님들이 북측 근로자들 임금을 주려면 현금을 갖고 못 다니니까 우리 은행을 통해서 입금하고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 우리은행은 북측과 거래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남측 기업하고 거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북측에 당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은행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은행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단을 운영을 못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은행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제재는 않았고요. 두 번째, 현금 문제입니다. 대량 현금의 북측 이전. 사실은 대량 현금의 북측 이전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시절부터 이미 있었던 제재 조치입니다만은 이외 변화된 조건 속에서 그걸 엄격히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달러로 받는 것보다는 현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북측 사회주의 경제의 어떤 그 특징인데 1년에 북한 근로자들한테 54,000명 전체 북측 근로자들의 1년 임금 총액을 다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면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1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임금을 주지 않고 대량 현금을 주지 않고 1년간 800억 원어치 일을 했으니까 800억 원어치의 도로를 닦아주든지 다리를 놔주든지 소위 말하는 개성시 인근의 SOC에 투자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현금을 줄 필요 없잖아요. 북측은 예전에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2009년 상황입니다. 2009년 상황이에요.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진짜 폭등했을 때 우리 측에 공식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50%를 받아서 70%를 받아가지고 이 54,0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우리 임금 안 받을 테니까 쌀을 좀 사다 줄 수 있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이야기죠. 우리는 50% 70%를 가지고 54,000명을 못 먹여 살립니다. 현물을 그들 요구합니다. 사실 오히려 달러가 안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 금액만큼 뭐 배수시 깔아주세요. 쉽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량해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재가 있습니다. 뭐냐? 북측산 섬유 봉제 제품이 반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의 60%가 의류 봉제 업체입니다. 하청, 단순 인가공 해줍니다. 인가공 단감가겠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에 했던 가치가 뭐죠? 평화 프로젝트. 평화를 제조하자. 우리 기업들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그러면 의류 봉제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기금속 40% 기업들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가동을 하고 현금 안 주고 소식 알면서 하면서 이 60% 업체들은 준비를 시켜서 업종을 의류 봉제에서 전기전자나 기금속이나 단순 조립할 수 있는 업종들을 전환시켜주면 오히려 의류 봉제보다도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호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보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화석화된 문구 속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단을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계란을, 달걀을 그냥 세울 것이 아니라 떼서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14년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 다만 개성공단을 안 와보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야, 그 엄격한 제재를 이렇게 하긴 한데 할 수 있겠느냐? 기존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안보리 제재를 엄격히 준용해서 그걸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안보리 제재는 엄격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건 국제적 규범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다만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더 큰 과제 뭐겠습니까? 안보리 제재가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 제재, 한미동맹. 제일 큰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정상하고 50대 50, 찬반이 50, 50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박수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내고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관점에서 미국적 이해관계들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더 많은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공단을 열어가는 순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재개하라, 정상화하라 주장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치를 설파하는 과정 속에서 한 목적적인 평화도 경제도 같이 번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분단사를 1시간 내에 진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김진양 교수님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입장에서 정말 이 시간을 줄였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